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우비 살인마 유영철은 최소 20명을 살해하며 한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범이 되었다. 특히 2004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유영철은 최소 11명의 마사지 업소 여성들을 살해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부유층의 죽음과 달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단지 마사지 업소의 주인들만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03년 9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생한 첫 번째 연쇄살인 사건. 성인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은밀한 장소에서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당했으며 현장에는 목격자나 유의미한 단서가 전혀 없었다. 이후 유사한 수법으로 연쇄살인이 계속 발생하며 능숙하게 반복되는 살인 방식은 한 연쇄살인범이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서울 중심부의 부유한 동네에 위치한 저택에 거주하는 윤 씨 부부. 윤 씨와 그의 아내는 자녀들이 모두 먼 곳에서 일하며 집을 비운 상태로 커다란 저택에 두 노부부만 살고 있었다. 부부는 뉴스를 자주 보며 도시에서 연쇄살인범이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과 아내의 안전을 위해 윤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잠가 두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안심한 채 잠자리에 든 두 부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닫혀있던 창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밤중 기이한 소리에 깨어난 아내.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아내는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전날 밤 뉴스를 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던 아내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 스탠드에 불을 켜려 했으나 불이 켜지지 않았다. 집안의 전기가 이미 끊긴 상태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남편을 깨우려 했으나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침실 문을 여는 순간 죽음이 그녀 앞에 다가왔다. 눈앞에는 망치를 든 살인범이 서 있었고 그는 단호한 손길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녀가 쓰러지자 살인범은 조용히 침대로 다가가 남편의 머리도 가격하며 그를 살해했다. 부부는 단 한마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생을 마감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범인은 이 집을 미리 조사했고 저택 뒤쪽의 낮은 층 창문을 통해 침입할 위치를 선택했다. 작은 유리 절단 도구를 사용해 창문에 구멍을 낸 뒤 내부에서 잠금을 해제해 소음을 최소화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것은 다음 날 오전 9시였다. 당시 시간제로 고용된 가정부가 집을 청소하러 왔지만 평소처럼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전화가 받지 않자 가정부는 심장병과 고혈압이 있는 집주인들이 걱정되어 장남에게 연락했다. 장남은 집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30분 만에 집에 도착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침실에서 숨진 두 부부의 시신이었다. 끔찍한 현장. 남편은 침대 위에서, 아내는 침실 문 앞에서 발견되었다. 아내는 범인을 목격한 뒤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해 사망했으며 두개골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침실과 베개는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현장은 끔찍했다. 경찰은 저택의 모든 CCTV가 사건 당일 오전 2시 35분경 동시에 꺼졌음을 확인했다. 이는 저택의 전기 시스템 전체가 차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철저히 준비된 범죄. 범인은 사전에 저택의 잠금 장치와 전기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잔혹한 살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종합된 자료와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18건 중 하나로 신속히 판단되었다. 범인은 2003년 9월 첫 번째 희생자를 살해한 이후 노인들과 외도 중이거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주된 표적으로 삼아왔다.
살인 방법은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희생자가 완전히 사망할 때까지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살인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그는 희생자가 사람이 없는 장소나 사적인 공간,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집이나 도시 근처의 숲과 같은 곳에서 살해된 경우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등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 범인은 철저한 계획을 세운 후 희생자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계획은 점점 정교해졌으며 실행 방식 또한 더욱 대담해졌다. 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부 물품이 사라졌지만 이는 중고시장이나 시내의 보석가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이를 다른 경로로 판매했거나 자신이 소유하며 살해를 떠올리는 전리품으로 간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잃어버린 물품이 항상 가치 있는 물건은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다. 가장 최근 사건에서는 남성 피해자의 손목시계와 여성 피해자의 목걸이가 사라졌다.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를 분석한 결과 범인의 활동 지역은 도시 북부 절반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반경 약 30km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건 발생 시간은 대개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였다. 범행의 강도와 심각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건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국내외 언론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발령했다. 가장 최근의 사건에서는 범인이 처음으로 한 번에 2명을 살해했다. 모든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신원에 대한 유용한 흔적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항상 모든 것을 깔끔하고 철저하게 처리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 내외의 모든 CCTV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을 선별한 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건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으며 조사팀은 밤낮으로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신원을 대조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단 2일 만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도시의 유흥가에서 발생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가게들 사이로 흐릿한 골목이 교차하는 곳으로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고객을 유혹하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중 한 명인 김은 오랜 경력의 종사자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능숙했다. 그러나 김은 자신이 연쇄살인범의 표적이 되었고 그녀의 생명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은 여느 때처럼 벽에 기대어 교만하면서도 매혹적인 태도로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서 2개의 철구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굴리며 놀고 있었고 예상대로 곧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다른 누구도 보지 않고 곧장 김에게 다가갔다. 그의 이름은 유영춘으로 그는 자신만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고 요구했다. 가격과 서비스를 협상한 후 김은 낡고 거칠게 움직이는 검은색 자동차를 타고 그를 따라갔다. 김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러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아직 뒤돌아 항의하기도 전에 망치가 그녀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없었다. 유는 미리 문 뒤에 숨겨둔 망치를 들고 단호히 행동했다. 그의 눈은 차갑고 무감각했으며 그는 이미 여러 번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을 더 많이 즐기고 싶어 했다. 그에게 있어 살해당한 이들은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김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녀의 머리를 망치로 계속 내려쳤다. 유는 김이 몸을 떨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동안 매 순간을 즐겼다. 그는 김의 발찌를 거칠게 빼앗아 발목에 상처를 남긴 채 그 위에 묻은 피를 그대로 두고 벽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그곳에는 이전 피해자들의 물건도 함께 놓여 있었다. 김의 여동생은 언니가 밤새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이 되었다. 김의 전화는 완전히 꺼져 있었다. 여동생은 요람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결국 언니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 추적기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언니를 찾아 나섰다. 언니 김은 그 아이의 엄마로 여동생에게 아이를 돌봐줄 것을 약속했으며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김은 출산 후 몸이 회복된 지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성매매 일을 시작했지만 연쇄살인범 사건에 대한 우려로 여동생은 몰래 추적기를 언니의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언니가 안전하기를 바랐던 여동생은 김이 이미 살인범의 희생자가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경찰은 한 여성이 연쇄살인범에 의해 언니가 살해당했다는 다급한 신고를 접수했다. 그녀는 충격 속에서 그가 언니를 먹었어요. 언니를 먹었다고요? 라고 반복적으로 외쳤다. 경찰은 김의 여동생이 신고한 사건 현장인 류영춘의 집으로 급히 출동했다. 김의 여동생이 도착했을 때 집 문은 잠겨 있었고 그녀는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김의 위치는 여전히 그 집안에 표시되었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물쇠를 부수는 방법으로 문을 열었다. 김의 여동생은 언니가 변태적인 고객들에게 감금된 적이 있어 이런 기술을 배운 적이 있었다. 살인범은 집에 없었다. 유영춘은 김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고 자신의 은신처가 이렇게 빨리 발각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경찰은 유영춘의 집에 급습했고 김의 여동생이 아이를 안고 근처 24시간 편의점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달려갔다. 경찰이 집을 수색하자 유의 모든 범죄 증거물이 가득한 방이 발견되었다. 현장에는 치워지지 않은 핏자국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고 부엌에는 이미 조리된 내장이 담긴 냄비가 있었다.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과 젓가락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으며 접시에 남아있는 음식물은 냄비 속 내장의 일부였다. 피해자들의 정보가 담긴 자료들은 커다란 종이에 정리되어 집벽 곳곳에 붙어 있었고 훔쳐간 물건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범행 도구인 망치는 문 뒤에 걸려 있었으며 냉장고에는 다양한 고기와 내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냉장고 내부에 보관된 내장 중 일부는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지만 냉장고 덕분에 외부에서는 그 냄새를 감지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여러 범행 도구와 지문이 차례로 수집되었다. 이 집은 곧 언론과 이웃 주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영춘은 2년 전 이 집으로 이사왔고 그는 자신을 운송업 종사자라고 소개했다. 유는 매우 비밀스러운 사람이었으며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항상 냉담한 태도를 보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었고 이는 그의 집에서 무언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었다. 유영춘은 현재 실종 상태였지만 그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통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유는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운 뒤 남쪽 변두리의 산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곳은 7개월 전 한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이기도 했다. 경찰은 즉시 작전을 세워 산 아래 모든 출구를 차단했다. 유의 차는 산 기슭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높은 절벽과 울창한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근처였다. 경찰견이 투입되어 그의 냄새를 따라 산 꼭대기까지 이동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려던 유영춘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의 시신은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지만 일부 내장이 없었고 이는 이후 범인이 조리해 먹었던 냄비 속 내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영춘은 즉시 체포되었고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손을 내밀어 수갑을 찼다. 그는 범죄자 호송 차량에 올라탈 때조차 경찰을 향해 경멸 섞인 미소를 지었다. 신문실에서 유영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입버릇처럼 자신이 죽인 사람들은 모두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 누나, 그리고 조부모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의 어머니는 여러 해 전 사고로 익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년 전 유의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점은 유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시기와 일치하며 그가 살인을 시작하기 1년 전이었다. 그의 끔찍한 범죄와 뉘우침 없는 태도로 인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정책에 따라
유영춘은 종신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영원히 갇혀 지내게 되었다. 재판 이후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사형을 집행해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을 요구했다. 유영춘 같은 살인마는 살 자격이 없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한다. 라고 외쳤다. 이후 한국 정부와 사법당국은 보안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특히 청소년 범죄자와 정신적 이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영춘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법개혁과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을 뼈아프게 경고한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 사건은 앞으로 유사한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